예, 안녕하세요. 저 주택금융공사 팀장 김석준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주택금융의 이해에 대해서 MBS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이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주택금융이란 게 어떤 건지 그냥 개요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다뤄야 되는 MBS 발행구조 개요, 그리고 MBS의 현금 흐름 분석, 그리고 MBS 구조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스트럭처링 프로세스까지 할 건데, 오늘 할 부분은 1, 2번 쪽이 주로 많을 거고요. 3, 4번은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3시간 반 이상 진행되는 강의인데, 최대한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예, 먼저 이제 주택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나라 이게 요새 뭐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주택담보대출이 몇 조 넘었고,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유의 기사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440조 정도 돼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440조 원 정도고, 제1금융권 거를 합치면은 600조 원 조금 넘는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금융 시장이라는 게 언제부터 저희가 이게 형성이 됐냐? 아주 이른 시점부터 한국에서도 형성은 됐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997년도 IMF 직전이죠. IMF 구제금융 신청하기 직전에 10월 달에 대략적인 잔액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무 금액이나 이럴 땐 찍어도 상관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40조 원이었어요, 딱. 지금 440조 원이라고 그랬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0조 원이었다는 의미 자체가 그 40조 원도 사실은 9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좀 커진 금액이 40조 원이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국민들의 저축률을 올려가지고 그 저축된 돈으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어떤 개발금융 틀에서 IMF 전까지는 운영되어 왔었고요. 개인들 자체가 이런 대출이라는 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택금융이 주택금융 시장은 은행들이 이제 주로 다루지 않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IMF 계기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간의 어떤 신용평가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은행들도 이제 우량기업에만 대출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수익 창출원이 더 필요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개인금융처럼 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외국 금융회사들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사실 IMF 이후에 누적으로 해서 GDP 저희 성장률을 해도 복리 개념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2배가 조금 넘게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럴 정도거든요. 그 동안에 10배가 넘는 동안 성장해 온 게 저희 주택금융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대출 금액 대비 집값 비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그래도 60% 이하의 과거에선 규제를 해왔고 70% 이하에서 현재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 시장에. 그러면 저희가 공사가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이래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시장에 기여를 했는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2004년에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라는 게 3% 이하였어요. 대부분 또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그런 형태의 대출로 이루어진 시장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을 아무래도 고정금리 대출이 안정적이겠죠.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넓게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변동금리 대출을 내가 개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면은 IMF라든가 금융위라든가 금융위기가 시역이 왔을 때 금리가 오를 때 개인들이 디폴트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금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저희 공사 설립하고 난 다음에 잘 맞아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정부 정책 의지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분할 상환 대출도 그렇고 고정금리 대출도 그렇고 한 35% 이상 선에서 이게 실제 실적치거든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제 강의 중간에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공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MBS 발행이죠. MBS 발행인데 MBS 발행이 결국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분이요. 자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왜 자산 유동화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산 유동화가 왜 이루어지는가? 최초에 한국 시장에서 자산 유동화가 도입되게 된 거는 당연히 또 IMF 때문이었어요. IMF 전까지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상에서 그 은행론이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했던 게 거의 영구하다는 개념 같은 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IMF 이전에는. 내가 회사채를 한번 1,000억을 발행했으면 이거는 영구히 계속 청구하기 체환되면서 발행이 되는. 그러니까 만기가 끝날 때 또 내가 발행을 1,000억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너진 게 그 저희 나라 그 1997년 외환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부채 비율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치솟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에는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우리나라 뭐 알겠지만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율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IMF 전에 많이 올랐겠죠. 처음에 북밸류보다는. 자산을 재평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재평가시킨 자산을 갖다가 유동화시켜요. 유동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에 예를 들어 내가 1,000억 원 대출이 있었어요. 이쪽 밸런스 이게 그 라이어빌리티 쪽에 부채 쪽에 1,000억 원 대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1,000억을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론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부채가 남아 있겠죠. 1,000억이. 근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든 어떤 그 비고정성 자산, 그러니까 고정성 자산, 그러니까 쉽게 돈으로 만들기 어려운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유동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1,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1,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존 회사채는 갚되 내가 회사채 발행한 효과랑 동일한 효과가 나오겠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밸런스 시세에서는 오프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재무 비율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자산하고 부채만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표적인 거 뭐 자본 효율성 관련 지표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로 이제 CEO들이 평가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인데 이런 게 개선이 되고 부채가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그 망할 위험이죠. 재무적 위험성이 기업이 감소가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자산 유동화가 많이 실행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나면서 그 자산을 떨어내고 그러니까 내 국에서 자산을 떨어내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IFRS 상에서 기존에 하던 유동화 방식대로 어떤 내 북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북오프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그거 인정받는 게 거의 그 기존의 유동화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부분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순하게 비율 개선 목적의 유동화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 강의 전부 다 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목적이 그거는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본원적인 목적이에요. 자산 유동화의 유사신용 창출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나누는 기준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1금융권하고 2금융권 나누는 기준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1금융권하고 2금융권 나누는 기준 자체가 그 신용 창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본원통화 이제 한국은행에서 본원통화를 시중에 공급을 하죠. 은행을 통해서. 그러면은 은행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 있죠? 다른 기관하고 많이 다른 게 그 예금을 하죠. 수신 기능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본원 통화를 가지고 내가 이제 대출을 해줘요. 100을 내가 공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냥 아주 가정을 단순화시키면 내가 A라는 은행이 시중은행인데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 100을 공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해주면은 그게 돌다가 저축률이 높거나 이제 과거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오겠죠. 진짜 다 들어온다 가정하면 100만큼 예금으로 잡히겠죠. 예금으로 잡힌 게 다시 대출 재원으로 쓰이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뱅크런이라든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돈을 찾을 때 못 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은행들이 쓰죠. 규제를 받죠. 그게 15%라고 하면 85만큼은 돌겠죠. 다시 대출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예금으로 돌아오고 한 64 정도 예를 들어서 다시 나갈 거고요. 15% 제한다면은 그런 형태로 되면은 처음에 본원통화 공급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이런 효과가 이렇게 시중의 경제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몇 배씩의 어떤 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그 본원통화 공급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회전이 되고 이런 신용 창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연착륙시키고 이러는 게 정부의 목표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창출됐던 신용들이 한 번에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이렇게 했다가 이걸 한 번에 땅 떼버리면은 뭐 사람 손 다치듯이 그런 효과가 나니까 사실상에 그런데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는 뭐 대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은 그렇게 대출한다고 하면은 제2금융권은 어떻게 하겠어요? 캐피탈 회사라든가 카드 회사라든가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이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출은 하죠. 거기 분명히. 대출 자금 어떻게 만들겠어요? 돈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뭐 전형적인 거 두 가지 있죠. 주식하고 회사채. 둘 다 한계가 있죠.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전사니까 여신전문회사니까 캐피탈 회사가 그 상법상 회사들처럼 부채 발행 한도라든가 이런 제한은 안 받긴 하는데요. 그래도 명확하게 말하면은 부도위험이라는 게 회사채가 발행이 많이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라는 게 제한이 있고 자본금 조달이라는 것도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캐피탈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조달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 나간 거, 캐피탈 회사가 내가 대출해 준 거는 그 캐피탈 회사의 재무제표의 밸런스 시트에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히죠. 그럼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거는 부채로 잡히죠. 그러면 처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 그 대출을 해줬으니까 자산 쪽에 이제 쌓이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자산 유동화를 해요. 예를 들어 떼내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한다 그러면 100을 떼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지급준비금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선우순위 구조라고 해가지고 ABS에서는 보통은 MBS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에서는 부도가 났을 때 먼저 그걸 받아줄 부분이 필요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후순위 증권이라고 말하거든요. 후순위 증권 예를 들어 15% 쌓고 선순위 증권 안전한 건 85% 발행을 했다. 아까랑 비슷한 효과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돈을 또 조달을 했으니까 85 정도 다시 대출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자산 유동화를 해요. 그럼 아까랑 비슷한 효과의 어떤 신용 창출 효과가 분명히 나오죠. 본원적인 목적이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산유동, 에셋백드 시큐리티나 이런 자산유동화가 등장하게 된 본원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제2금융권의 유사신용 창출 효과예요. 이 부분 때문에 자산유동화가 등장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왜 설명을 드렸냐면 그 MBS를 통해서 주택금융을 한다면은 사실상 뭐 저희 주택금융공사하고 공기업이지만 재무제표는 캐피탈 회사랑 똑같아요. 뭐 자동차 할부해주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랑 재무제표의 구조라든가 짊어져야 되는 위험 이런 거는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왜 MBS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원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처음에 돈을 빌려갔어요. 누가 집을 살라고. 근데 뭐 처음에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빌려갔겠죠. 내가 금융기관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년 만기에 딱 갚으면은 나도 그냥 10년짜리로 뭐 어떤 돈을 빌려가지고 뭐 10년짜리를 2%에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3%에 빌려줬으면 1%만큼은 난 계속 이익을 보겠죠.
그러니까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그냥 계속 보겠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는 게, 왜냐하면 주택이 매매가 되고 내가 이거보다 더 싼 금리를 찾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 갈아타겠죠, 주택담보대출을. 아니면 아예 다 갚아버리거나 집을 팔거나 이렇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그렇게 무작정 10년짜리로 조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미래 이자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내 의도대로 안 흐른다 하면은 당연히 내가 깨지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 손해가 나는 거니까요. 그런 리스크를 그럼 어떻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MBS, 그러니까 MBS를 발행을 하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현금 흐름이 이렇게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는 게 고정금리일 때예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리라는 게 정말 간단해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대출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은행들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어떤 거겠어요? 예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은행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수단이, 부수적인 수단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주는 예금이에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죠.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게 1년짜리 정기예금 가지고 했을 경우에 1년마다 금리가 변동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니까, 금리가 바뀌는 거니까 그게 해지가 되겠죠, 당연히. 해지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대출 만기가 20년이든 30년이든 이 대출 해주고 1년마다 금리가 변동합니다.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효만기라는 게 1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년마다 리셋이 되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지금 상태에서 3%에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의 리스크가 생기겠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을 은행에서는 은행의 재무주 구조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쪽은 짧게 조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고정금리 대출을 하려면 굉장히 긴 기간의 조달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장기로 내가 돈을 빌려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먼저 갚는 위험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MBS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험이라는 게 이제 뒤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한 명이 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짊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짊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커요. 이게 100조 원 넘게 지금 저희가 이제 발행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조기 상황에 따라서 10조 원 이상 갑자기 돈이 모자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요. 조달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MBS를 발행을 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채권 투자자들이 그걸 조금씩 쪼개서 들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고정금리 대출 쪽을 MBS로 해결을 해왔고, 미국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도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MBS 이제 발행 구조 아주 개요적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소설이었고요. 예. MBS를 어떤 거를 모아서 발행을 하냐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모아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의 현금 흐름을 알아야지, 당연히 현금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MBS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현금 흐름을 보면요, 이래요. 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냐면 영어로 레벨 페이먼트라고 그러는 게, 처음에 돈을 빌렸으면은 갚아야 되는 금액은 20년 내내 똑같아요. 자기가 만기 설정된 거 기간 동안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출 금액 1억 원 6.5%에 빌렸다. 내가 그러면은 74만 원 정도를 계속 내야 돼요. 20년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출 이게 이 밑에 파란색 밑에 있는 게 이자 면적이고, 까만색 밑에 있는 게, 까만색에서 파란색까지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처음에 74만 원 내가 갚았더라도
그중에 이자가 훨씬 더 많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뭐 처음에 원금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요런 특성이 있어요. 일단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여기 보신 대로 후기로 가면은 반대죠. 대출 말기로 보면은 원금이 더 많죠.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죠. 이자 내는 같은 74만 원을 낸다고 해도요. 대략적으로 이게 그 반 정도 지났을 때, 물론 금리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 정도 5% 선에서의 금리라고 하면은 반 정도,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게 240개월이니까 20년이니까 120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이제 그 돈을 갚으러 갔어요. 이렇게 매달 이렇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다가 대략 원금 어느 정도 갚아져 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 요 면적만큼 대강 하면은 이 뒤하고 뭐 대략 나오겠죠? 반이 갚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단 좀 더 돼요. 근데 3분의 1에 가까워요. 나중에 원금 갚아져 있는 거를 내가 보면은. 그러면은 뭐 1억 대출이었으면은 거의 6천만 원 이상을 그냥 갚아야겠죠. 나는 반 정도 갚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건 뭐 생활 상식인데, 보통 자동차 캐피탈 하거나 이럴 때도 처음에 뭐 몇 프로에 드립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우호적인 금리를 제시하고 하는데, 막상 이제 유효이자를 따지고 이런 로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이자를 따지고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엄청나게 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깝게 레벨 페이먼트였다면은 요거가 원리금 균등이었다면 요거 원금 균등이거든요. 요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대출 기간 내에 원금은 똑같이 갚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자 원금 당연히 1억이었는데 요만큼씩 갚아 나가니까 이자는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겠죠. 빨간색 밑에 면적은. 내가 이자율만큼 어떤 뭐 여기서 6.5%라고 나오는데 이자율만큼의 어떤 투자 기회를 얻거나 하지 못한 자신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대출 이자는 덜 내게 돼 있어요. 대출 이자 이 총액으로 따지면은 대출 기간에서 총 기간에서 차지하는데 뭐 제가 이제 외국계 변호사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자기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상환을 다 했더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더라. 결국에는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맞죠. 앞에서 그렇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가면 10년 넘게 론을 유지하면요. 대출을 유지하면 당연히 이자가 더 많게 돼 있어요. 과거처럼 더군다나 금리가 5% 이상이던 시절에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합리적이라면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선택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저희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높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힌트를 드리질 않으니까 이거는 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자 처음에 대출을 나갈 때 아까 론투밸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출이 그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하여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매달마다 상환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데트 인컴이라고 그래가지고 DTI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단순 비교해 보셔도 74만 원 정도, 73만 뭐 요 정도예요. 100만 원에 가깝죠. 처음에 내야 되는 돈이. DTI 산정할 때는 이거 가지고 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는 거를 충분히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선택률은 굉장히 낮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MBS 할 때 이런 자산들을 3,000건, 5,000건, 10,000건, 10,000개 이런 대출들을 모아가지고 발행을 해요. 그거 모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중간에 이자가 들어오는 현금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원금 갚는 거 같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 중간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MBS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레벨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쭉 디클라인 되는 떨어지는 그런 채권만 3,000개, 4,000개 모아있고
그게 똑같다. 그럼 MBS 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고달플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생할 부분이? 없죠. 그럼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존재할 이유가 없죠. 세상에.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큼 맞춰가지고 그냥 발행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갚아요. 이거를. 먼저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조기 상환이라는 게 상당히 예측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거시경제랑도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니까 거시경제랑도 맞물려 있죠. 그리고 주택시장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물론 주택시장 자체도 뭐 거시경제 영향을 받지만 매매가 빨리 될 때 있고 느리게 될 때 있고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매매가 빨리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기 상환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이거 약간의 미시적인 요인이죠. 좀 미시적인 요인이 섞여 있죠. 거시적인 변수랑 미시적인 변수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한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금을 중간에서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도 해요. 조기 상환이 증가할 경우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발행하는 사람, 저희 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이렇게 조달을 해놨어요. MBS를 발행을 했어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1,000원씩 발행했어요. 대략 대출 현금을 제출해서 들어오는 돈을 맞춰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빨리 갚았어요. 1년짜리까지는 그냥 1년 때 상환했어요. 근데 2년짜리면은 2년 때 대략 한 100억, 2년이 차근차근 들어와야 되는데,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2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갖다가 MBS 이자는 계속 줘야 되죠. 2년까지.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쪽에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았을 텐데 나는 돈은 들어와 있어요. 돈은 들어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산유동화를 할 때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돈은 예를 들어 굉장히 MMDA라든가 무위험자산에 가까운 자산들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시용등급 높은 채권이라든가. 당연히 MBS 저쪽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받던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예상이 깨져 있는 거죠. 재투자 위험이라고 하는 게 낮은 금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가 아니라면은. 그런 경우는 존재는 했었지만 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 상환율이 떨어졌어요. 2년까지 한 200억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억밖에 안 들어오고 100억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은 갚아야 되죠. MBS는. 투자자들한테 채권은 빌려와가지고 돈을 조달했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따로 내 입장에서 따로 조달을 해가지고 갚아야겠죠. 회사채를 찍든 아니 어디서 대출을 해오든. 원리금이 미상환될 위협인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돈을 내줘야 돼요.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기 상환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바뀔 위협이고요. 신용 위험이라는 거는 간단하죠. 돈을 안 갚거나 늦게 갚거나 부도나 연체가 나가지고 개인이 그런 위험이에요. 이것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저희가 분석할 때 전체를 묶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론 단위에서 하나하나 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구조예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통계 셋을 만들 때는 건건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해요. 데이터가.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조기 상환이 그러면은 있을 때 어떻게 현금 흐름이 변화하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됐었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수평으로 갔었죠. 원리금 균등이었을 때. 이 수평으로 가고 이 실선 밑에 이 실선 밑에 게 현금 면적이 이제 녹색 실선 밑에 면적이 현금의 총량이에요. 아까는 레벨로 이렇게 쭉 나갔었으니까 이게 몇천 건 모였다면은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밑에가 됐을 텐데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죠? 요 정도 이렇게 쭉 나갔을 텐데 앞쪽으로 지금 돈이 쏠려 있죠. 먼저 갚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갚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돈이 쏠리고 뒷부분은 들어올 원금도 없어질 뿐더러 이자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되겠죠. 한 배라고 표현한 거는 이게 이제 보통의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그 통계치 아까 말씀드린 거 론 바이 론으로 분석했을 때 통계치 평균을 잡았을 때 그걸 적용했을 때 그 조기상환율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 요걸 이제 그냥 보통 베이스 케이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이게 그 조기상환이 빨라진다. 어떻게 현금흐름이 바뀌겠어요? 그 일반 통계치의 2배로 빨라졌어요. 조기상환이. 좀 더 앞으로 쏠렸죠. 3배로 빨라졌어요. 더 앞으로 쏠렸죠. 이게 컨트랙션 리스크라고 표현해요. 영어에서는. 예. 왜냐하면 돈이 앞쪽으로 압축이 돼버리죠. 막 반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뒤쪽으로 밀리죠. 이거 익스텐션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밀린다고 해가지고 MBS에서 대표적인 위험 그리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표적인 위험을 말하라면 단연코 이거예요.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론투밸류가 그러니까 LTV나 이런 게 70% 이하에서 형성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용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은 다 회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통제가 안 되겠죠.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조 단위가 10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3배면은 거의 100조 가까운데 이건 뭐 60조 겨우 넘는 데서까지 이렇게 30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단위가 크다면은 이 정도로 이게 조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손이나 연체는 뭐 간단하죠. 현금으로 어떻게 비트는지. 대손 나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당연히 들어올 돈이 덜 들어오겠죠. 이만큼씩 깎여가지고. 당연히 덜 들어오겠죠. 이만큼씩 깎여가지고 덜 들어오는 게 이제 대손이라는 변동이고요. 연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미뤄지겠죠. 들어올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뭐 그림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 효과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아까 그 조기상환율처럼.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MBS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차입자가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은행이라고 하죠. 은행에 이제 그 원금하고 이자를 줘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사실 대출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남기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그 대출이 100억 원이었다. 그럼 100억 원을 저희가 지급하면서 받아와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공사에 갚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공사가 사실상 이거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사와야 되죠. 그 만드는 부분이 이제 MBS예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MBS를 발행해서 그 투자대금 가지고 이렇게 쭉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자한테 갚아나가는 구조겠죠. 신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희 법상 이건데 그 부도가 공사가 났을 경우에도 이 신탁에서 이 투자자가 돈 찾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뭐 파산절연성이라고 그러죠. 뱅크럽시 리모트라고 뭐 영어로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거죠. 신탁은. 그리고 뭐 유동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 지금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카드사에서 에셋백트 시큐리티를 발행할 때든 캐피탈사든 뭐 저희 공사든 같습니다. 같은 신고 절차는 거쳐야 돼요. 물론 이제 공사가 조금 짧아요.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미리 사놓고 나서 이따가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이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MBS 발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 뭐, 이 부분,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출 실행한 거 딱 그 어느 순간에 딱 끊어가지고,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게 계속 뭐 하루라도 있으면은 사실 조금이라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다 무시하고 일단 어느 날 딱 끊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발행을 할 때까지 대략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MBS 발행할 때 대략 그 절차 거쳐가지고 하는 게 2주인데 요게 그 자산유동화법에 따지면은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한 20일 정도, 20일 좀 넘게 정도 걸려요. 실제로는.
물론 이제 영업일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칼렌더 데이로 따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져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MBS를 발행할 때 발행 구조가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행할 때 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금융위기 때 뭐 대략적으로 뭐 이제 그런 과정을 보셨다거나 하면은 MBS에도 좀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는 감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오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 구조는 결국에는 그래요. 아까 조기 상환 위험도 있고 대손율이나 연체로 인해서 현금으로 바뀔 위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위험들을 누가 얼만큼 가져가고 얼만큼 배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행 구조는 바뀌어요. 예. 플레이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런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을 갖다가 나눠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배분된 리스크의 총량은 처음에 들어갈 때 리스크에서 달라지진 않아요. 배분의 방식이라는 게 나눠 갖는 포지션만 조금씩 바뀌는 거고 부분만 바뀌는 거지 절대로 리스크의 전체 양이 바뀌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자산 유동을 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 자산 유동을 하면 리스크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 쪽에서도 그랬고 한데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런 뭐 불변의 법칙이니까요. 대표적인 구조 MBS에 말씀드리면요, 패스스루 구조예요. 이건 뭐냐면은 돈이 들어왔죠. 그때 전부 다 투자자들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오죠. 갚고 뭐 이자랑 원금 그대로 투자자한테 그냥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패스스루가 지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구조예요. 아주 모기지의 원형적인 구조고 MBS의 원형적인 구조고 처음에 발행했던 구조예요. 1970년에 이제 지니메라고 미국에서 이제 MBS 처음에 발행한 회사고 이거는 뭐 공기업이죠 완전히. 여기가 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MBS예요. 왜냐면은 왜 이걸 발행했겠어요? 발행하는 사람 쪽에서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주는 거니까요. 내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행했던 거죠. 당연히 조기 상환율 변동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먼저 갚게 되면은 나도 먼저 빨리 투자자한테 갚으니까 뭐 법정으로 처음에 뭐 만기를 20년이라고 했지만 먼저 갚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빨리 갚으면 빨리 끝나겠죠. 대신에 더 느려질 수도 있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주는 거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돌아갔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현금흐름이란 거를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사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기도 어떤 계획된 현금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다 대부분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사는 거니까. 뭐 연금을 지급하든 뭐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걸 운영해가지고 예금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다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일정 부분 현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커져가는 이 MBS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투자자들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계획된 현금 흐름에 의한 채권 MBS 발행을 하게 돼요. 83년에 이제 프레디 맥이라고 이것도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유동화 회사거든요. 이 부분에서 최초로 발행됐고요. 이게 당연히 투자자들의 요구를 그냥 반영한 거예요. 만기도 좀 다양하게 해달라. 하나로만 하니까 하나로 하고 이거 만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거 말고 만기도 딱딱 단기만 단기, 중기만 중기, 장기만 장기 끊어주고 현금 흐름도 좀 분할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거는 뭐 하면은 뭐 1,000억 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1,000억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100억 이거는 이거 하나 살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단기만 필요하고 장기만 필요하고 중간에 있는 현금은 필요 없다면 앞에 거 100억 뒤에 거 100억 이렇게 끊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발행이 됐고요.
가장 이 구조에서 보편적인 게 시퀀셜 페이 구조라는 게 돈 들어오는 대로 이것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끝날 때까지 돈은 나한테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내가 이 채권에 투자했었으면 얘가 다 갚을 때까지 어느 정도 다 들어와야 되는데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 100억만큼 쌓아가지고 투자자한테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1년짜리에 투자했어요. 그럼 나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1년 뒤에 어쨌든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냥 시퀀스 페이 구조고요. 팩이나 택 같은 것, 뭐 이런 건 그냥 크레딧 트렌치라고 그러는데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시퀀셜 페이 구조가 어떤 거냐면 아까 MBS 현금 흐름이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조기 상환이 되면요. 먼저 갚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밑에 나오는 이 면적이 그 주택담보대출 내가 모아가지고 MBS 발행하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총량이에요. 기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금액의 총량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까지 그냥 이렇게 여기 안 맞네요. 36개월이면 3년까지 이렇게 쭉 끊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럼 잘라내는 거죠. 그냥 빵 자르듯이 자르면 되겠죠. 그냥 잘라가지고 여기만큼 쌓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갚고 그 다음에 요만큼에서 요만큼 들어오는 거 요 면적만큼 금액 맞춰가지고 그 다음 거 갚고. 근데 뭐 빵 자르는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빵 써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딱 그냥 편하게 이건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그 끊어진 거에 현금 흐름만큼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앞에 거 산 사람 앞에 그냥 갚는 거고 맨 뒤에 거 산 사람 요거까지 10년까지 갖고 난 다음에 10년부터 20년까지 있는 거 다 그거 모아가지고 갚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 크레딧 트렌칭이 어떤 거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녹색 선이 보통의 우리가 그 통계치를 적용했을 때의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 적용된 현금 흐름이에요. 녹색 선 밑이. 파란 선 밑은 조기 상환을 2배로 올렸을 때예요. 빨간색 밑이 3배로 올렸을 때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안전하게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가장 어느 순간에도 잘 안 깨진다. 이 부분 보이세요? 어떻게 조기 상환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포인터로 나타내는 이 직각사각형 부분이 된다면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그 트리플 A라든가 높게 되고요. 이쪽 이런 부분 더블 A 뭐 이렇게 발행한다면 이 부분 뭐 싱글 A 뭐 이쪽 트리플 B 뭐 더블 싱글 B 그러니까 크레딧 레이팅 지금 말씀드렸는데 신용등급이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안에서. 그렇죠? 이거는 만기에 따라 한 게 아니죠, 지금. 만기라는 게 물론 법정 만기라든가 이런 건 존재하겠지만 내가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확률 가지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죠. 채권을.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요만큼 들어오는 건 요만큼은 분명히 들어오고 여기 트렌치가 있다면 요만큼만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한테 줄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 신용도 따라가지고 분명히 신용도 따른 어떤 그런 가능성에 따른 어떤 트렌칭이 이게 트렌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아까 3년짜리 트렌치, 5년짜리 트렌치, 5년 만기를 발행한 3년 만기 발행한 다음 3년 만기 트렌치, 5년 만기 트렌치, 10년 만기 트렌치, 10년 만기 트렌치라고 표현해요. 종목이라는 소리인데 뭐냐면 트랑시라 그래가지고 불어에서 나온 목이라 소리예요. 그럼 3년짜리 가져왔으면 트렌치라고 그러면 3년짜리 목을 내가 투자했다 뭐 이런 목인 자산유도가 증권 할 때 그냥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트렌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크레딧 트렌칭을 하게 되면 좀 새롭게 되게 될 수가 있겠죠. 신용 등급별로 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팩 구조예요.
택구조도 뭐 비슷해요. 이렇게 조기상환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의 어떤 현금 흐름을 거기서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원금하고 이자를 아예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한쪽은 원금에서 나오는 내가 MBS 투자자인데 한쪽은 이 사람들이 갚는 원금만 난 수취하겠다. 아니면 한쪽은 사람들이 갚는 이자만 난 수취하겠다. 이제 원금만 가져오겠다는 게 프린시팔 올리 클래스고요. 트렌치고요. 그 이자 쪽이 IO, 인터레스트 올리 트렌치예요. 이게 재밌는 거는 요거죠. 왜냐면은 그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조기상환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5%에 빌렸어요. 근데 그 이자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이자가 전체적으로 그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3%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갈아타겠죠. 갈아타겠죠. 조기상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그럼 이자율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짜리 내가 5%에 빌렸는데 지금 이자 주택담보대출이 7%예요. 내가 집을 팔지 않을 거라면 무조건 쥐고 있어야겠죠. 안 되죠. 그거 갚아버리면 안 되죠. 조기상환은 떨어지죠. 보통은 이 페어는 거의 같이 가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택이 매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른 다른 조기상환율의 팩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 트렌드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자율이 상승되면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똑같은 채권이에요. 똑같이 가격 상승하면 하고 하락하면 하락하는데 원금하고 이자 부분만 원금 부분만 떼내면 이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증폭이 돼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자율 상황이라는 거를 어떤 예측을 했다면은 이거 가지고 돈을 더 크게 벌 수도 있겠죠. 떨어질 그 상황을 예측했다면. 그리고 뭐 반대 경우에는 뭐 반대로 갔다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IO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재밌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에서 나오는 것만 현금으로 쌓이잖아요. I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상환 해가지고 먼저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들어올 게 없죠. 역설적이게도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해요. 그리고 그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이자 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이자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버려요. IO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 원금만 가져왔을 때예요. 아까 좀 스무스한 라인에서 원금만 따로 뗐을 때 라인을 본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그냥 더 극단적이 됐죠. 아까보다. 이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빨리 떨어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위로 많이 치솟고 떨어지고 하죠. 이게 이자만 가진 거예요. 이자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색깔이 이런데 통계치일 때 1배대예요. 그리고 2배대, 3배대. 조기상환이 빨라지니까 이게 현금흐름이 줄어들죠. PO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황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매매 안 하고 끝까지만 들고 있으면 원금 손실까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원금 들어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100억이라면 100억만큼은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뭐 들어오는 스피드의 차이죠. 그 속도의 차이 있어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요 선에서 정해놓고 발행을 했어요. 파란 선에서. 근데 더 올라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들어오죠. 아예. 줄 돈이 없어지죠. 분명히.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게 인터레스트 올린 쪽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 좀 어떻게 보면은 자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데 원금 손실 볼 수 있는 채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조기상환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까 조기상환의 그 위대한 위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CMO 정도까지만 하고 하지 투자자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왜 이런 채권들이 자꾸 뭐 발행이 되고 있겠어요?
그 현대 투자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뭐 어떤 거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기저효과, 저희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분산 효과죠. 위험 분산이죠. 뭐 베타로 위험을 분산시킨, 보통은 베타 가지고 위험 분산시키죠.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재무 관리는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 위험 분산을 시키는 게 아무튼 중요하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오를 때 한 방향으로만 오르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죠. 내 자산군 안에, 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 안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다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상을 망하게 했었죠, 한번. 예. 이 구도가 세상을 한번 망하게 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요게 섀도우 뱅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금융위기라든가 한국에서도 겪었던 게 이 루트를 따라요. 반드시 밟아요. 금융위기 전에 보통 이제 그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데서 컨듀잇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컨듀잇이 뭐냐면은 있는 채권들 시장에서 모아가지고 대략 전부 다 넣어버려요. 그 넣어버린 데서의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거를 가지고 짧게 주로 ABCP라든가 그러니까 3개월 단위죠. CP니까 3개월 만기짜리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일반 펀드, 헤지펀드라든가 개인들이 가입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요. 그리고 개인한테 투자금을 지급을 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MBS도 들어가고 CDO라고 MBS라든가 MBS, 뭐 SLBS, 뭐 회사채 ABS 다 집어넣은 거. 아니면 MBS만 집어넣은 MBS CDO가 뭐 나중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CDO든 뭐 있는 거 다 그냥 해가지고 대부분 이거보다는 롱텀이에요.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위험이 왔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내가 돈 주세요. 내가 맡긴 투자원금 다 주세요. 쇼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달라면 다 줘야 되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그걸 연장을 안 하거나 하는 이상은, 더 계속 거기다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 당장에 돈이 있는 거에서 뭐 이자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지만 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제한적이겠죠. 다 줄 수는 없겠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뭐 몰려온다거나 하면은 이거 팔아서 줘야겠죠. 있는 거를 시장에서 팔아서 줘야겠죠. 뭐 MBS도 시장에서 다른 채권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팔아서 줘야 되잖아요. 당장에 돈 줄 돈이 없으면은. 근데 채권 신용경색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팔 수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 막혀버려요. 돈 어떻게 주겠어요? 못 주죠. 그냥 딱 못 주죠. 이 과정이 금융위기 과정이에요. 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 겪었죠.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뭐 이렇게 카드 자산들을 억지로 많이 인위적으로 창출을 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카드 쓰게 했다가 이렇게 쭉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이 채권 시장 하나만 막혀도, 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만 막혀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내다 팔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기가 조그만 것만 와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겠죠. CDO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MBS 아까 그 크레딧 트렌칭 했었죠. 뭐 트리플 A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쭉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트리플 B급도 있고 뭐 더블 B급도 있고 뭐 좀 낮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쫙 모아도 마른 걸 냈자면은 따도 물은 나온다고 트리플 A가 다시 뽑혀요. 왜 그러겠어요? 분산 효과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이 분산된다고. 그 기업체에서의 위험 분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업종은 전자업종이고 나는 음식료 업종이고
나는 뭐 조선업종이고 이러면은 서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그런 업체들을 뭐 100개 정도 중소기업 그런데 업체들을 100개 정도 모아 가지고 한다면은 분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 업종으로 어느 정도 분배를 해 가지고 분산 효과가 좀은 있죠, 그래도. 뭐 아주 매크로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좀 있죠. 모기지에서 분산 효과라는 게 어떻게 봤었냐면요. 뭐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취급된 모기지 있을 수 있고요. 저쪽 메릴랜드 동쪽에서 취급된 모기지 있을 수 있고 이런 지역적인 배분만 가지고도 분산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로컬 마켓인 특징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적으로 위기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진다면 그런 분산 효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분산 효과에 의해서 만들었던 거는. 보다 본원적인 건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이 CDO 여기 웨어하우징이라고 그랬죠. 이건 IB 투자은행에서 증권 발행하는 쪽에서 이제 이 웨어하우징 하는 거예요. 이게 긁어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넘기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구조 짜는 사람 입장에서의 모양이에요. 근데 CDO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MBS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모기지를 모아야겠죠. 주택담보대출을 긁어 모아야겠죠. 뭐 금융위기 전에긴 한데 골드만삭스나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MBS 모기지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넘기는 정도까지만 해도 한 뭐 1년에 연봉을 한 200만 불 이상 받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3년 차 이내에 뭐 20억 이상 받았던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처음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MBS든 CDO든 SBS든 신용평가 해주는 사람들, 그 신용평가 회사들 신용평가 수수료 받죠. 이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롱텀 자산이잖아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위겠죠. 이게 5%면 이건 뭐 한 2% 정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가운데서 남겨지는 이익이라는 게 크겠죠. 굉장히. 3%만큼은 그냥 이 만기 동안은 그냥 내가 버는 거잖아요.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선. 이거 최종적으로 구조 짜는 사람 정말 돈 많이 벌었겠죠. 당연히 많이 벌었고. 그리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걸 그럼 왜 해요 이거를. 대형 투자은행 AAA 은행에서 하고 있고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부도날 확률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안전자산 투자하는 그런 자산들보다는 조금이라도 금리 더 주고 회피하죠. 여기 시장 참가 그리고 이 위험이 커지잖아요. 이 위험이 굉장히 커지면은 보험회사랑 여기다 CDS라고 그래가지고 신용위험은 일정 부분 피를 주고 넘기고 그러면 여기는 또 밸런스 시트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용위험은. 그 위험은 보험사에서 가져간 거니까 AIG라든가 그런 데서. 그리고 또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험사도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인슈어런스 피를.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이게 돌아가는 동안은 해피해요. 그렇죠. 정말 에브리바디 해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갔냐면요. 금융위기는 MBS 발행하고 뭐 CDO도 발행하고 하려면 이쪽이 주였으니까 발행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택담보대출 필요하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들어오는 속도라는 거를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일 큰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뭐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 신용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해준 거예요. 해주게끔 해서 이것만 발행해서 이거 이렇게 발행하고 이것도 발행하고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난 게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이 패턴으로 가요. 그러니까 롱텀, 숏, 장기로 조달해서 단기로 조달하고 단기로 이제 예금 상품 같은 거 만들고 그 형태로 가죠. 대부분은. 이 위험이 쌓이다가 견디지 못하면 터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전형적인 은행 시스템이 아니죠. 뭐 예금하고 대출해주고 그만큼 대출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이거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고 저희 그 전형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했을 때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아주 힘들게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MBS 이 기초자산이라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쪽에서 글쎄요, 그 손실 난 거는 6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6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큰 돈 아니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 미국 같이 발권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 입장에서 1조 달러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때문에 왜 그렇게 흔들렸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용창출효과죠. 이거를 그냥 계속 쪼개가지고 이걸 하고 이걸 또 쪼개가지고 CDO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신용창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됐던 거예요. 뭐 미국에 있는 모기지가 저쪽 이렇게 기초자산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떠돌아다니고 싱가포르 거 다시 저쪽 유럽에서 사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발행하고 신용창출이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얼마가 됐는지를 모르죠. 신용창출이 그런 경우에는. 국경까지 오가면서 해버렸으니까. 예, 그게 이제 금융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그냥 모기지론 현금 흐름 그냥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희 발행 구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발행 구조, 지금 국내 시장에서 발행하는 MBS 구조는 그 CML 구조 아까 그 만기별로 끊었던 거 시퀀셜 베이 구조 있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기별로 끄는 거. 그런데 이제 콜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 많이 생각보다 빨리 갚았어요. 저쪽에서 주식자산보대출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한테 돈이 많이 있겠죠. 많이 들어오겠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끊어서 발행은 하는데 먼저 갚을 수 있는 저희가 그 옵션을 만들어 놓고 해요. 콜옵션을. 내가 좀 이 투자자가 한 것보다 예상 만기보다 좀 더 먼저 돈을 뿌려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유사 패스스루 구조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끊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조 원 내외 정도 발행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특이한 건 이제 MBS 전액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요. 공사가.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은 주택담보대출 저희가 쭉 자산 여태까지 관리해 오면서 글쎄 한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나 이제 대손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어느 정도 벌어질 것 같아요. 부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끼친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0.1% 안쪽이에요. 예, 그 정도로 초안전한 자산이에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런 전산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구축 안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은 구축해가지고서 0.1% 안쪽으로만 이렇게 손실이 나고 할 거면은 뭐 구축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것만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그 정도로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급 보증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해올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 만기 같은 경우가 8개 트렌치죠. 8개 트렌치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8개 트렌치로 구성이 되고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국고채 금리거든요. 국고채 금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국가 신용 등급은 국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국가에서 아무리 지급 보증을 하고, 국가에서 아무리 손실 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손실 보전해주는. 그리고 채권 팔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국고 채권만큼 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유동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스프레드가 붙어가지고, 이 금리에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년짜리는 콜옵션이 없는데 5년짜리부터 콜옵션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자한테 내줄 수 있게 그렇게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금 흐름 분석. 그럼 MBS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기 상환 과정 중요성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요.
조기 상환율을 아까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설정했어요. 내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조금 봤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재투자 위험 나겠죠. 조기 상환을 좀 덜 봤어요. 나는 좀 늦게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빨리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기 상환을 좀 많이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냥 쭉 늘어져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줄 돈이 없어지겠죠. 내가 아까 그런 식의 트렌칭을 했다면은, 만기 설정을 했다면은. 이거 우리 입장에서 대지급이 대지급 날 수밖에, 먼저 대신 갚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추정 방식 자체는, 추정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통계적인 추세선을 갖다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통계적인 추세선이라는 게 PSA라고 미국 증권화폐 같은 데서 만든 게 있는데요.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모델, 첫 달에 0.6%부터 해가지고 30개월까지 0.2%씩 쭉 올라가서 6%에 수렴하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쭉 6%로 간다고 본.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당시까지의 통계세의 어떤 추세선이라고 보면 돼요. 조기 상환에. CPR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연 조기 상환율이에요. SMM이 월조기 상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조기 상환율이 먼저 갚은 금액 대비, 그러니까 원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아까 레벨 페이먼트 보시면 원래도 갚아야 될 포션이 있죠. 원금 중에서. 그거 플러스 더 들어온 거 대비 남아있는 잔액, 대출 잔액이 결국에는 매 월마다 산정한 게 이거거든요. SMA거든요. 월조기 상환율이거든요. 그 비율이 나오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CPR이라는 걸 연율화 시켜준 거예요. 연율화 시켜준기 때문에 연조기 상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마다 한 거, 아주 크게 이게 단위가 되지 않는 이상, 월마다 한 거 곱하기 12 한 거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연조기 상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PSA랑 실제 KHFC 나오는 거 차이를 좀 볼게요. PSA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때 70년대 처음에 발행할 때 당시의 추세선이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공사 나오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좀 금리가 살짝 오르려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조기 상환율이. 그러긴 해도 3배 정도가 아니죠. 4-5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이것도 물론 그때 당시기 때문에 미국도 이 정도는 가겠죠. 15% 선에서는 움직여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거보다도 실제보다도 한 2배, 지금 현재도 한 2배 정도는 더 높게 나오죠. 아무래도 이게 한국 시장이 좀 자본시장이 드라마틱하죠. 되게 이게 화끈하죠. 한마디로. 그런 주식도 그러고 왜 과거부터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고 사회가 아직까지는 액티브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주택 매매가 미국보다 아무래도 활발히 되고요. 이게 확실히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쪽으로 가면 이 조기 상환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조달이 가능해요. 그냥 채권으로 찍어서 그냥 그쪽은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고정금리로 하면 MBS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채권으로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투자 위협이든 아까 그거든 걸려가지고 큰일 나겠죠, 진짜. 예, 이게 MBS를 발행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험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듀레이션 개념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간다기보다는 보통은 채권에서 위험 측정을 할 때는 듀레이션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듀레이션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채권 발행 공식, 채권 가격 계산 공식을 갖다가 한번 미분해 주면은 그게 듀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말하면 델타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형태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게 이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이는 게 채권의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이죠. 듀레이션은 뭐냐면 이걸 한번 미분해요. 미분이라는 거는 어떤 접선의 기울기니까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순간 변화니까 이거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금리가 오를 때는 이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겠다. 이 정도 떨어지겠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 정도 오르겠다 하는 어떤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대략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듀레이션을 활용을 하는데 MB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콜옵션은 붙여요. 패스스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전히 콜옵션의 하나의 조합으로 된 거죠. 먼저 갚을 수 있는 거. 들어오면은 내가 투자자한테 먼저 갚을 수 있어요. 만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 채권을 샀는데 여기서 이 금리 때 5%면 5%, 3%가 되면은 이만큼 올라야 되는데 이 MB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먼저 상환해 버리죠. 그거를 못 누리죠. 가격 상승하는 거를. 그러면은 그냥 내가 100에 샀으면은 100만큼만 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격은 100에 105 정도로까지 올랐는데 실제로 콜옵션 할 때 프라이스라는 거는 상가격이거든요. 파밸류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거든요. 액면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만큼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꺾이겠죠. 가격 변화 곡선이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이게 네거티브하게 컨벡시티라는 게 원점에 대한 볼록성이거든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이게 반대로 되겠죠. 이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지 않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듀레이션 가지고 가격 변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직선 가지고 이것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추정이 되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채권 커브라면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유효 듀레이션이라는 걸 써요. 이게 유효 듀레이션이라는 건 미분이라는 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면 그냥 요때 가격이 변화가 있을 거고 뭐 요때 가격 변화 있을 거고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나올 거고 요 삼각형의 호의 어떤 기울기를 구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건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가격이 실제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그냥 요 선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는 게 이펙티브 듀레이션이고요. MBS 같은 경우에 이걸로 위험이 어떻게 금리에 따라서 바뀔 것인가를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1989년에 슈와츠랑 토러스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미국 당시의 모기지 시장,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그 조기상환 실적치의 추세선이에요. 아까 6%라고 그랬었죠. 6% 아니죠. 그때 80년대 후반만 해도 벌써 뭐 액티브해졌죠. 사회가. 그때보다는 60년대 말이나 이런 때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6%, 15% 이상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추세선이에요, 원래. 근데 아까 우리는 일자로 이렇게 쭉 가는 거 가정했잖아요. 근데 추세선이 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떨어져요. 정점을 한번 이룬 다음에 실제로는 조금씩 떨어져요. 좀 떨어진 게 아니라 꽤 많이 떨어져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번아웃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1,000억 원을 갖다가 1,000명의 투자자, 1,000명의 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고 하세요. 1억 원씩.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금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모두 다 신용도가 됐었지만 중간에 신용도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죠. 그러면은 금리가 3%로 떨어졌어요. 3% 떨어졌는데 조기상환 당연히 나오겠죠, 많이. 그리고 또 올라요, 5%로. 그 다음에 또 3%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조기상환이 원래는 5%에서 3%로 처음에 떨어졌던 것만큼 비율만큼은 나와야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숫자만큼은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용도가 돼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갈아타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갈아탈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이라면 다 갈아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모기지가 이제 이렇게 모아진 걸 풀이라고 그러고 풀이 라튼된다고 이제 썩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신용도가 이제 낮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룬 다음에 쭉 떨어져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자리에서
요게 참 목이지, 그 MBS를 채권 가격 평가하거나 할 때 발목을 잡는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 부분 때문에. 예, 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MBS가 어렵고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발행할 때 이제 보통 우리 재투자 수익률 가정을 당연히 하죠. 돈 들어오면 얼마에 이렇게 재투자한다. 아까 말한 대로 3개월마다 저희가 이자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3개월 동안은, 최대 3개월 동안은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그동안 투자는 당연히 이런 M&A라든가 12개월 안쪽에 있는 자산들, 1년 안쪽에 있는 자산들 가지고 다 투자를 이루어져요. 요런 정도 실제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발행 구조하고 이제 MBS 발행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발행 구조 설계한다고 그러는 게, 발행하려고 모든 가정치들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발행을 하겠죠. 금액을 딱딱 쪼개가지고. 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요. 이게 이제 MBS가 신용등급이 높게 나오고 자산유동화증권이 신용등급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갭밖에 안 벌어지고요. 이거보다 더 가혹하게 실제로 보증이 없이 자산만 가지고 후순위 증권 쌓거나 선후순위 구조로 발행을 하거나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가혹합니다. 이 조건은. 재투자 수익률은 모기지에서 조기상환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연체율 분석. 연체율 분석이랑 대선율 분석은 저희가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해요. 결국에는 론 쓴 사람들의 처음에 썼을 때부터 갚아나가는 궤적을 따라가는 걸 분석을 하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나믹 분석, 풀 분석은 전체로 아까 MBS 할 때 1000건이든 2000건이든 묶는다고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묶어놓은 거를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여기서 내가 얼마가 나왔느냐. 전체 풀이 1000억이면은 1000억에서 연체된 금액이 얼마다. 그럼 간단하게 연체율 나오겠죠. 아주 직관적이고 좋아요. 자산 건전성 현재 금융기관에 이걸 보여주는데 유용하고, 당연히 금융감독 할 때도 이거를 기준으로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사실상 이걸 기준으로 현재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스태틱 분석이 뭐냐면은 이거는 채권을 쭉 그 사람이 분석한 사람 단위별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적인 의미는 이쪽에 있거든요. 차이가 어떤 건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타임라인 인식이 아까 이대로예요. 요 시점에서 전체 자산이 얼마인데 30일 미만 연체된 거 얼마, 60일 미만 연체되는 거 얼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가 카드 회사인데 100억을 한 달에 취급을 했었어요. 한 1년 동안 내내 쭉 2년 동안. 갑자기 한 달에 취급하는 경우가 2천억, 3천억, 4천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2년 동안 한 달에 나가는 게 1년 동안 과거에 1, 2년 동안 취급했던 것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경우에 연체가 되거나 이런 거는 대출 나간 지 오래된 자산들이, 오래된 게 연체가 더 많이 되겠어요? 나간 지 직접 바로 된 게 연체가 더 많이 되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썼던 게 연체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당장에 들어온 것들은 깨끗하게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억이 있었는데 올해 한 6개월만 취급했더니 그게 1조, 2조다. 2천억 정도 있었는데 당연히 자산 상태는 깨끗해 보이겠죠. 올라가는 풀에서는, 그러니까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풀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풀에서만 보여줄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만 감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벌어졌던 게 이제 카드 사태예요. 그러니까. 스태틱 양식은 어떤 거냐면, 99년 1월에 썼어요. 어떤 사람이. 1월에 발생한 게 있겠죠. 99년 1월에.
그럼 이 사람이 발행한 걸 뭐 이렇게 쭉 현재 시점까지 쭉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옆으로 가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까 거하고 쭉 나오겠죠. 그 다음 거 2월 거, 3월 거, 4월 거, 5월 거 쭉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 부분의 통계치를 평균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평균 내는 방법은 뭐 단순 평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중 평균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 뭐 금액으로 가중 평균 안 하고 단순 평균을 내주면은 아까처럼 늘어가는 거가 훨씬 더 늘어나는 풀에서는 훨씬 더 분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통계적인 가치는 이쪽이 있겠어요, 앞에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ABS에서는 이거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을 해요. 론 바이 론으로 따라가지고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데이터셋이 보면은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중간에 대출 조건이라는 게 변경이 되고 하잖아요. MBS 같은 경우에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건수도 작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카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중간에 조건 변경하고 이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하죠. 솔직히 저 업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오래되긴 했는데 12년, 15년 전 정도, 1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스태틱 자산들이 안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여전사들이 전혀. 예. 회수 속도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첫 달에 30만큼 안 갚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60% 갚, 회수 속도가 그 중에 60만 갚더라. 뭐 12만큼, 18만큼은 18만큼, 18만큼 회수됐겠죠. 그 다음에 50%, 6만큼 회수되고 이 스테로 쭉 가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냐면은 스태틱 자료를 만들면은 이거 자료 금방 나오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평균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스태틱 자료에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엔 활용을 하게 돼요. MBS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저희 과거 평균치가 첫 달에 안 내는 사람들이 11%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죠. 뭐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이게 첫 달에 안 내는 게 그 캐피탈론이나 이런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2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첫 달 안 내는 건 생각보다 착오에 의해서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일하면서 처음에는 잠깐 놀랐던 건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회수 속도고요. 그 다음에 대손율 같은 경우에는 누적 대손율 구하는 거는 뭐 아까 그게 결국에는 그 끝에 가가지고 연체되다가 부도되는 거 나오겠죠. 그거 평균 내주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적되는 거는 뭐 대손 구하는 건 간단한데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달에 청구한 원금 대비 얼마가 디폴트가 났느냐. 이번 달에 100억 걷었어야 돼 원래 되는 건데 뭐 1억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1% 뭐 이렇겠죠. 대신에 전체적인 돈, 전체가 이제 1,000억인데 1% 이번 달에 안 들어왔으면은 예를 들어 전체 그 연체가 전혀 없었다고 치면 0.1%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리퀴데이션 레이쇼가 위에 거고 누적 원금 상환액, 누적 원금 상환이라는 게 그 여태까지 갚은 거. 예를 들어 내가 1,000억 중에 200억 회수됐는데 200억 중에 지금 얼마 안 들어와 있다. 아니면 이거 밑에 건 누적 손실은 1,000억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누적 대손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스무스하게. 근데 이 부분은 리퀴데이션 레이쇼는 이렇게 조금 극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런 갭 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내가 할 때. 근데 이게 워닝 사인이 하나의 중요한 워닝 사인이 될 수 있는 게 이 갭이 조금만 치솟아도 상당히 위험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뭐
아까 그거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갚은 금액이잖아요. 갚은 금액에서 예상보다 조금 치솟아서 이 사이가 벌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죠.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인데 이거 그 풀의 향후 신용도를 볼 때 하나의 워닝 사인처럼 하나 이 간격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부분까지만 할게요. 제가 저희 그 MBS 발행할 때 선순위 발행 금액 산정하는 원칙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베이스 케이스에서의 리스크 파라미터, 아까 그 앞에 그 뭐 조계상환율이든 대선율이든 쭉 있죠. 연체율이든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공사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스트레스 케이스에서 그 최종적으로 깨지지 않고 플러스가 나게 한다. 근데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모든 ABS를 할 때 다 적용되는 룰이에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자가 대지급이 나지 않아야 되고 발행자가 어떤 그 주어진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지금 극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플러스가 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깨지지 않고 끝나야 돼요. 이게 ABS 발행할 때 이거거든요. 뭐 주 원칙이에요. 이게 뭐 중간에 뭐 대지급이 난다거나 돈이 끝에 깨진다거나 하는 거가 이제 사고예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만 보시면은 정확하게 의미가 또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상황 가정을 해요. 당연히 안 좋은 상황에서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끝판에.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게 조기 상환율만 볼게요. 나머지까지 같이 더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실제로는 뭐 대선율도 안 좋게 적용하고 연체율도 안 좋게 적용하고 회수율만 빼놓고는 그래요. 연체율도 안 좋게 적용하고 대선율도 안 좋게 적용하고 뭐 다 안 좋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기상환율만 보고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통계치 따라가는 조기상환율 한 게 이게 베이스 케이스고 조금 빨라지는 스피드, 조기상환율이 이렇게 앞으로 쏠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금은 이 밑에 이 실선 밑에 나오는 면적 가지고 표현이 돼요. 면적 가지고 표현이 되면 실질적으로 면적이 제일 넓은 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이게 넓겠죠.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들어갈수록 보세요. 이거 뭐 당연히 작아지겠죠. 이자가 들어오는 게 작아지니까 원금을 먼저 갚아버려가지고. 자, 3배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2배짜리는 제외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트레스 케이스가 3배라고 가정을 하면은 3배에서도 안 깨져야 된다, 내가. 근데 아까 뭐 했어요? 스테이티컬, 아까 보시면은 베이스 케이스, 보통 상황에서도 내가 대지급이 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대지급이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대신 갚지 말고 그 범위에서만 발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주어진 범위에서만. 아까 보시듯이 이 상태인데 여기 돈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안 되죠. 여기까지 써야지 대지급이 안 나겠죠. 당연히 녹색 라인으로. 근데 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총량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은 붉은색 밑에 있는 면적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지막에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MBS 다 갖고 나가지고. 이 면적은 실제로는 이쪽에서나 쓸 수 있겠죠. 이 면적 차이를 볼 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현금 흐름이 이쪽 면적이 있는 게 이쪽으로 채워지겠죠. 이제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같을 거고요. 그럼 이런 형태의, 그리고 이 밑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안 깨져야 되니까 이쪽 현금 흐름 따라갈 거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현금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면은 MBS 발행은 여기다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죠. 요 밑에 있는 면적은 결국엔 빨간색 밑에 있는 이 면적하고 같아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MBS 발행은 여기다 MBS 원금에다 이자에다가 기타 뭐 지급보증 수수료라든가 각종 수수료 내는 거 감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발행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거 보시면은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서 거의 끝나죠. 7년까지. 이 안에서 거의 끝나죠. 발행 금액이 뭐 9,100억 정도 됐는데 10년 넘어가는 거 뭐 10% 남짓이죠.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스트레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쪽까지는 두껍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밑에 120개월 넘어가는 현금 흐름은 뭐 얼마 없잖아요. 발행할 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비주얼하게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지급도 안 나야 되고 끝에 플러스 나야 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게 기본적인 발행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건 저희가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0억을 저희가 가져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주 저희가 뭐 어떤 손해보고 주택담보대출을 팔지 않는 상황에서는 1,000억 이상은 발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안 했다는, 지급보증 기능이 없고 이 자산만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다시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냐면은 후순위를 쌓아야 돼요. 먼저 깨질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뭐 지급보증 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럼 AAA 상황에서의 어떤 각 신용 등급별에 맞는 AA면 AA, BBB면 BBB, AA면 AA에 맞는 스트레스를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AA에서는 40% 이상이 쥐값이 하락한다. 싱글 A 상황에서는 뭐 30% 하락한다. BBB 상황에서 20% 하락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런 경우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하는 경우에 로스 세버리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손실을 보는 비중이 커지겠죠. 집값 하락이 많이 하면 AAA 상황에서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폴트 확률도 더 많아지겠죠. 개인별로. 그럼 50%가 디폴트 나고 뭐 이제 디폴트 날 때 확률이 50%다. 집값 회사 빠지지 내가 손해볼 확률이. 그러면은 0.5 곱하기 0.25죠. 25%만큼은 어디서 내가 가져와야겠죠. 그게 후순위가 됐든. 그러니까 75%밖에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 가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AAA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75만큼만 넣어주고 25%는 후순위를 하던 아니면 100을 발행을 하고 25%만큼은 누군가가 개런티를 해주던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부 신용보강, 외부 신용보강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신용보강이 아까 말한 대로 공사가 말한 이제 개런티, 보증이라든가 유동성 공여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을 공여해주는 리퀴데이션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내부 신용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신용 보강 방식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선우순위 구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괜찮으셨어요, 이거? 예, 생각보다 이게 원래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어가고 할 경우에는 강의가 길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끝까지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좀 이렇게 졸린 강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밌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투자 쪽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시간 좀 남았으니까 편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